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도시전설 그리고 괴담들을 읽어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리라짱님의 리라하우스 제4별관 괴담천국이라고 하는 블로그고요. 주인장님께 허락을 받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괴담 명작선 시리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읽었던 괴담들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괴담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여름에 아주 걸맞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일본 요코하마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학생 또래의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애도 똘망똘망하니 귀엽게 생겼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이 척 보기에도 귀하게 기른 자식. 그렇지만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치맛바람 아줌마스럽지 않은 것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흘러나오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때 사고가 일어났다. 신호를 기다리던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갑자기 차가 돌진한 것이다. 차는 아들만 쳤는데 놀란 어머니는 그저 겁에 질려서 어버버버 거릴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차에 깔린 아들을 구해내고 구급차를 불렀다. 평화롭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고는 심각했다. 그 아들은 팔이 떨어져 나갔고 다리도 관절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던 것이다. 얼굴은 이미 고통으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태.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를 정도의 중상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살아있었다. 그때 그 엄마가 갑자기 외쳤다. 죽여요. 죽입시다. 이대로는 살아도 괴로울 뿐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못 쓰게 됐고 이래서는 살아있어봤자 고생입니다. 죽여요. 죽여요. 제발 이 아이를 죽여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구조활동을 펴던 한 시민이 기가 막혀서 그 어머니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하고 소리쳤지만 계속해서 저 애를 죽여요. 다시 한번 차로 쪄요. 하고 절규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구급차가 왔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의 이야기는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던 모자 관계가 한순간에 재앙을 당하면서 완전히 뒤틀려버린 그런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괴해서 상당히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그럴지도 몰라.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또 언뜻 들기도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의 아이가 겪을 인생이라든지 그런 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들 거란 생각을 한다면 뭔가 삶을 그대로 끝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뒤틀리게 사랑한다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가 않기 때문에 더 으스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여지는 모습에 엄청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던 게 아닐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관계는 유지할 자신이 없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텐메이 대기근. 1783년 5월 일본 아사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정말로 두려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환경 재앙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용암과 화산 폭발물이 인근의 논밭을 황폐화시킨 것은 물론 화산재와 이산화황이 온 하늘을 가득 덮고 햇빛을 차단한 채 지속적인 산성비를 뿌려댔습니다. 가뭄과 냉해, 화산재는 모든 곡식을 말라 죽였고 그 후 몇 년 동안 일본 역사에 남는 대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텐메이 대기근. 당시 기록된 것만 아사자가 4850명, 병사자가 23848명, 가족 전멸로 폐허가 된 집이 1545채가 발생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근이 혼슈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급기야는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나마도 힘이 약해서 남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은 밤에 갓 묻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 잡아먹고 자신의 아이를 오밤중에 마을 밖으로 데려가 죽인 후 그 시체를 가져와 먹는 지옥도가 현실에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의 참담한 지경을 묘사한 글 중에는 다시는 배고프다고 울지도 보채지도 않겠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8살 딸아이를 돌로 내리쳐 죽인 후 강에다 내다 버린 부모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등 그 기아 사태는 가히 아수라에 비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집도 땅도 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지만 다른 마을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저기서 난민이 발생하자 그나마 마을의 조직체가 살아있는 마을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도적대로 변하기 전에 아예 먼저 다 죽이자는 이야기마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것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아직 힘이 있는 젊은이들과 남자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인근 마을을 습격, 몰살시키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죽인 시체들은 식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좋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 어느 정도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입은 지역의 마을 중 식량 사정이 그나마 나았던 마을 사람들은 난민들을 가엾게 여겨서 자신들의 부족한 식량을 내어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오랜 시간 굶은 난민들은 대부분 밥을 먹는 순간 죽었다고. 몇 개월간이나 변변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한 위에 갑작스럽게 음식을 구겨 넣으면 인간은 쇼크살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난민들은 눈알이 뒤집힌 채 모두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다 죽었고 음식을 대접한 농민들 역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비극이 일본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생각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망명해 오는 난민들을 쫓아버리기 시작했고 마을 인근은 악귀와 아사자로 넘쳐나서 그 역시 지극히 처참한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위령비가 세워진 마을은 아직도 일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대해서 자세한 민간의 언급은 대부분 제대로 전승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모두가 죄를 저지른 그 시대. 그 참담함은 몇 대에 걸쳐서 단단히 입막음을 당했고 또 그 처참한 사태에 스스로 입을 닫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런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처럼 대체 식품들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인육을 먹고 이웃 마을들을 침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자제분들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식소를 줄이기 위해서 자제들을 없애기도 하고 뭐 그랬다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처럼 그냥 가능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항상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나 행하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저도 이제 책 같은 걸 읽거나 했을 때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묘사한 책들을 가끔 읽다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는구나 싶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아예 허무맹랑한 괴담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생존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싶은 경우들이 진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생각은요.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대상이나 악마 같은 성심을 가진 그런 사람일 거라고 떠올리지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주변이 다 전부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일들이 통용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텐메이 대기근과 더불어서 피안화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가에서 보기 쉬운 선명한 붉은색의 꽃, 피안화. 사실 이 피안화는 독을 가진 식물로 몇 년에 걸친 텐메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온갖 곡식과 작물, 나무 껍질마저 다 동이 나자 이 독이 있는 꽃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살짝 삶거나 데치면 일단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독을 뺄 수 있었으므로 그렇게 식중독의 위험을 아는 채로 이 꽃마저 다 먹은 이들 앞에 최후에 남은 것은 바로 인육. 우선은 죽은 사람의 고기와 골수를 먹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통째로 구운 후 꺼내 먹은 뇌는 의외로 맛있었다고 합니다. 즉, 인간 세상이 아기도로 타락하기 전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인데다가 피를 방불케 하는 선명한 붉은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피안화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안은 강 건너 저쪽의 둔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세와 현세와는 상대적인 개념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그 선명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이 꽃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꽃꽂이에도 자주 활용되는 꽃입니다만 비교적 연배가 있는 노인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재수 없는 꽃이라면서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인가? 이건 좀 궁금하다. 피안화의 그 이름이 여기서 온 건지 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도시전설들을 읽을 때 팩트 체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선은 석산이라고 하는 나무 위키 문서입니다. 꽃무릇이라고 하는 이름의 꽃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꽃을 이제 피안화라고 부르는 거죠. 수선화과 상사화 속의 단연초 생물입니다. 꽃말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죽음과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아서 불길한 징조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짝사랑, 열정, 독립, 체념, 슬픈 추억, 죽음, 환생, 잃어버린 기억 등등 긍정적인 의미부터 부정적인 의미까지 다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죠. 석산 혹은 꽃무릇이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보다 일본식의 이름을 그대로 직역한 피안화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해당 명칭이 워낙 널리 퍼지다 보니까 석산이란 꽃을 보고도 피안화라고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안화는 일본어의 도금으로는 희간바나라고 읽습니다. 사실 피안이라고 하는 게 가을에 이제 어떤 춘분 추분을 기준으로 전후 사흘을 합친 7일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짧게 피는 꽃이라는 의미에서 피안이라는 뜻이 붙었나 봐요. 원래는. 그래서 가을에 피안 무렵에 피는 것에서 유래해서 피안화라고 부르는데 그 이명 중에는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불교에서 쓰이는 피안, 그러니까 이제 언덕 그 너머, 이 생의 골짜기 그 너머를 의미하는 저승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에 관련된 설화로는 1780년대 일본의 텐메이 대기근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먹고 독이 있어서 먹지 않았던 이 꽃마저 사람들이 먹은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옥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후대에 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방금 그 이야기가 전부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근데 원래 도시전설들이 다 그래요. 약간 진짜인 사실과 진짜가 아닌 사실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굉장한 사실감을 부여하는 것이 도시전설의 특징입니다. 설화 같은 것도 있대요. 옛날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누나가 달을 보면서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남동생은 누나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으킬 수가 없어서 누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그때부터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서 날마다 바닷가의 돌 위에 앉아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을 본 오누이의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둘은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신에게 둘이 사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에 신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는 남매를 죽여서 꽃으로 환생시켰는데 누나는 그 꽃이 되었고 남동생은 그 꽃의 잎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설화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는 스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서 심은 풀이 상사화라고 하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이 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네. 꽃이 다 피고 진 다음에서야 잎이 나니까 절대 서로가 맞닿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스님도 그렇고 남매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죽음 이런 것들이 특히나 연관되어 있는 꽃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네요. 꽃 자체가 다른 꽃들이랑은 약간 다른 식생을 가지고 있어서. 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슬프다.
그리고 방금도 설화를 읽었지만요. 진짜 요즘 드라마 영화보다 옛날 전래동화나 설화가 더 자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인간은 뭐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적었던 시절에는 이야기야말로 굉장히 큰 컨텐츠 중에 하나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지금보다 훨씬 자극적인 컨텐츠가 과거에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 병원에서의 사망 이유. 한 병원에서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만 되면 갑자기 사망하는 환자가 갑자기 늘곤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간신히 극복하고는 생명 유지 장치로 연명하던 환자가 왠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스태프들이 달려들었을 때에는 이미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의 급사는 흔한 일이지만 특정 시간에만 급사하는 환자가 폭증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었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사망이 많은 시간대는 병원 측과 계약된 청소업체가 바닥 청소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지독히 악질적인 장난 범죄를 우려한 조사위원회가 몰래카메라로 작업을 감시했지만 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층 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 생명 유지 장치의 콘센트를 뽑고 바닥 청소기에 코드를 꽂아서 일을 한 뒤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원래대로 해놓은 뒤 떠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블로그 주인장님의 첨언이 있습니다. 황당한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의외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도 있긴 합니다. 신축병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병원의 경우에는 낡은 설계 탓에 콘센트의 수나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설령 전기 용량 자체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침대 주변에 문어발 같은 배선이 얽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개된 이야기는 다소 희극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병원 전체의 전기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타인의 부주의나 어이없는 작은 실책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가 있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게 실화일 거란 생각은 당연히 안 하고요. 그냥 어떤 거 같냐면 내가 생각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괴담처럼 풀어낸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냥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하나의 우화 같기도 해요. 그죠? 글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만 연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전기의 공급이 곧 누군가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야기가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아파트가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난진 몰라요. 차 때문에 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뭐 발전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정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야 뭐 불편하고 그냥 많은 수준이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도 어떤 뭐 환자분을 생명 유지 장치를 꽂아놓고 이제 집에서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엄청 난처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런 아주 중요한 뭐 서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보조 긴급 배터리 같은 걸 다 놓죠. UPS 시스템 같은 걸. 그래서 그런 참담한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있음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알아본 이야기 중에서는 그 미국의 어떤 지역이었는데 까먹었네. 그 병원이 있었는데 약간 좀 고립되어 있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토네이도가 엄청 큰 게 온 거야. 홍수 막 이런 거랑 같이 태풍이 막 온 거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 응급한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단체로 그냥 안락사를 시킨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좀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집단 안락사 사건에 대한 문서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이었던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지나간 다음에 밝혀지게 된 안락사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태풍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구조 지원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메모리얼 병원에서 무려 45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카트리나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면서 메모리얼 병원 인근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병원이 고립되고 중환자 11명이 사망하게 되자 병원 의료진들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34명의 중환자를 안락사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자 미국 사회에서는 안락사 논쟁이 다시금 불붙기도 했고 안락사와 관련된 병원 의료진은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메모리얼 병원은 라이프 케어라고 불리는 고령 환자 전용 의료시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곳 소속 의료진들은 담당 환자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에 심각하게 악화된 병원 상황을 감안해서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7월 24일 뉴올리언스 법원에서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해서 당시가 상황상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결론 지으면서 사건이 기각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계 유지장치가 없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태풍이 오면 무조건 사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들을 구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락사를 결정했다가 무죄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사건 같은 게 그다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집의 여자. 최근에서야 간신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2층 집을 보고 있노라면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가 가끔 보입니다. 표정까지는 자세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1층의 다른 거주자가 가끔 친구들과 뜰에서 바베큐를 굽거나 불꽃놀이를 하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주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끔 이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들 그딴 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 하면서 얼버무리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봐도 맞은편 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행동, 만성 비염으로 코를 훌쩍이는 버릇, 손목을 손으로 꾹 누르는 버릇, 눈을 치켜뜬 듯한 날카로운 시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몇 겹이나 감은 손목의 붕대. 잊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모두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녀는 틀림없이 맞은편 집의 양아치 장남과 사귀었던 자살한 저희 누나란 사실을 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정보를 제안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도 이 도시전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것만 되새겨보면서 내용을 좀 돌이켜보자면은, 이 주인공 집 내가 원래 4인 가족이었던 거죠. 나, 누나, 부모님. 근데 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이랑 우리 누나가 사귄 거야. 근데 이제 누나가 뭐 손목에 감은 붕대 뭐 이런 걸 봤을 때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건너편 사람네 그 사람이랑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죽었지만 그 누나랑 사귀었던 건너편 집 사람들은 바베큐 파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더라 하는 데서 오는 슬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자기만 그런 여자가 보이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더 무섭게 보자면 자살한 줄 알았던 누나가 살아있었다. 저 집에서 2층에 갇힌 채.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지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신공양. 우리 가문은 몇십 대째 내려오는 기도사 가문으로 옛날에는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사도 올리고 또 요즘 말로 하면은 엑소시즘을 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미신을 가업으로 삼은 가문답게 상당히 안 좋은 풍습이 있었다. 그것은 가문을 책임지는 당주가 죽었을 때 가문에서 가장 어린 인간을 인신공양한다 라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가문의 피가 흐르면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내가 그 대상이었던 것이다. 혈족의 처음과 끝을 연결함으로써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않고 혈족 안에서 맴돌게 하기 위해 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당주가 죽으면 가문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죽여서 그 두 사체를 큰 관에 함께 넣고 둘의 사체를 훼손해서 관을 피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대로 매장.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 살인은 범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7일간 유골과 함께 절에서 같이 지내는 것으로 대체가 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은 아직도 성립하는 모양. 하지만 그런 잔인한 의식에 불만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었고, 한때는 이 의식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자 불길한 일들이 마구 터져나오게 됐다. 태어날 아이가 유산을 당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게다가 당주가 되어야 될 사람이 연달아서 사고사. 그 외에도 별별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행히
사촌 여동생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인신공양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최근에 알려주게 되었다.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날까지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바로 전까지도 현 당주였던 고령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면 나도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촌 여동생이 낳았던 갓난아기가 너무 가엾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문이 있는데 이제 퇴마를 전문으로 하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습관이랄까? 습성? 그 가문의 습성이 있는데 당주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문의 가장 이제 어린 아이를 같이 그냥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경스러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써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런 영매의 능력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 내가 마지막 막내였지만 몰랐어. 최근 들어서 사촌 여동생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내가 그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네요.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저도 아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니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내면 그냥 뭐 그런 이야기인가 보네, 무서운 이야기인가 보네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진짜 같아요. 아주 잘 쓰여진 괴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파티.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어떤 온라인 RPG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퀘스트를 해결하고 레벨을 올리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만 플레이를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레벨도 높아지고 친구들도 늘어나면서 저는 그 게임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았던 두 친구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갑내기인데다가 취미도 맞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서 겁도 조금 났지만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둘과 함께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 안전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남의 날. 저희는 오후에 전철을 타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도시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그 둘도 제 시간에 맞춰서 왔고 영화도 보고 게임 이야기도 하면서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이제 돌아갈까 생각해서 둘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입을 모아서 잠깐만,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라고 하길래 저도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폐허가 된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보고 싶었어? 라고 물었습니다만 둘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과는 분명 그 둘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뭔가 위화감을 느껴서 자고 간다는 말은 집에 안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두 남자는 씩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둘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둘이 따라올지도 몰랐지만 저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역에 도착하자
운 좋게 막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올라탔습니다. 안심하고 저는 문득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둘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철이 마침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또 나 말고 다른 피해자는 있지 않았을지. 저는 그날부터 게임을 접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에서 만나게 된 두 남자랑 오프라인 만남을 갖게 됐는데 이제 뭔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떠오르는 이야기는 딱히 없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커뮤니티, 이제 일일 접속량 1위 사이트 DC 인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워낙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지금은 양지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DCG를 한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뭐 공중파든지 지상파라든지 그런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DC가 이렇게 양지화가 되지 않았을 시절에는 오프라인 만남 관련돼서 약간 불미스러운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괴담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올걸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한 그건 아닌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네요. 비교적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들 성폭행, 20대 2명 혐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TV의 기사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16세 피해자를 간음했고 공범과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해서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 라면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경찰 고소를 도운 남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 라면서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야 우리 만날래? 해서 만난 남녀들이 있는데 성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악질적인 범죄가 연루가 된 사건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24년 말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DC 인사이드를 저는 그렇게 공중파라든지 이렇게 양지화로 끌어올리려는 모든 움직임이 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사람을 다 싫어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커뮤니티를 안 하니까 드는 생각이 막 연예인들이 가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뭔가 인증, 본인 인증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저는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사이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서도 얼굴을 싹 바꾸고 행동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의중을 알기가 더 힘든 거죠. 근데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텍스트를 통해서 속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오프라인 만남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서워요. 세상이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 같은 사람,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나 같은 사람만 나올 거란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은 너무 진짜 이상한 곳이라서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내 상식 밖의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저도 참 싫어요. 근데 어떡해? 세상이 참 무서운데.
주의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가에서 흘러온 배. 시골에서 자란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강의 상류 쪽에서 종이배 하나가 떠내려왔다. 예쁘다고 생각해서 집에 갖고 돌아가자 부모님은 그걸 보고 어딜 귀신한테 잡혀가려고 강가에서 그런 걸 집어오냐고 지독하게 혼이 났다고. 그날 밤 아버지는 고열과 함께 쓰러졌다. 그리고 긴 꿈을 꾸었다. 무서운 귀신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마치 지옥의 풍경 같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그 배를 다시 강가에 띄웠다고 한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이런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저는 왜 이렇게 진짜인 것 같죠? 나 이런 게 참 괴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떠내려왔던 그 상류 쪽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그래서 뭐 독감, 그걸 겪고 있는 사람이 종이배를 만들어서 띄웠으면 그런 균 같은 게 종이배에 묻어 있었을 거고, 그걸 만진 이제 이 글쓴이의 아버지가 독감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뭐 악몽을 꿨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전날에 부모님이 귀신한테 잡혀가려고 그런 걸 주워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더 뇌리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꿈을 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귀신을 믿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진 않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해. 한 검시관이 쓴 실화 서적에서 발췌. 얌전하고 착한 부인과 남매를 자식으로 둔 한 셀러리맨 가장. 회사 일도 언제나와 다름없이 잘 풀려나가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부인은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접대를 위해 갔던 카바레식 클럽에서 찍은 사진. 일 때문에 간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유흥문화 따위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곱게 자란 부인에게 화려한 옷을 입은 요염한 여성과 나란히 앉아 웃는 남편의 모습은 그저 바람의 증거일 뿐이었다. 때문에 그날 이후 말싸움이 끝도 없이 지속되던 어느 날, 남편은 시체가 된 부인을 발견한다. 남편의 부정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터무니없는 오해 때문에 비극이 빚어졌다고 한탄하는 남편. 하지만 한낱 오해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까지 할 리가 없다며 아이들은 아버지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인의 자살 사건 얼마 후, 이번에는 아이들이 자살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정한 아버지 밑에선 있을 수 없다면서 홀로 간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누나와 동생이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었다. 남동생도 누나의 말에 동의, 둘은 자살했다. 그리고 둘은 유서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손대지 말아요 라고 하는 내용을 남겼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온 가족을 잃은 아버지는 깊은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러리맨이니까 접대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하게 찍힌 사진으로 온 가족이 아버지를 전부 엄청나게 오해를 해서 아버지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근데 왠지 이것도
그냥 가능할 것 같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저도 솔직히 말하면 배우자가 아무리 샐러리맨이라고 해도 접대를 위해서 뭔가 그런 업소에 갔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쪽으로는 뭐랄까 철저한 사상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아내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의 성향이었겠죠? 그러면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지 마을의 공포. 개발이 덜 된 외국의 오지 마을이나 혹은 다른 지역과 교류가 많지 않은 폐쇄성이 높은 마을에 머물 때에는 그 마을의 대표자에게 잘 보여야 해. 예전에 중국어에 조금 자신이 생겼다고 중국의 오지 마을들을 여행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시골 작은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마을의 장로쯤 되는 사람이 나를 여자라고 너무 무시하길래 가볍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 이후 내가 묵는 여관에서 내 짐이 없어지게 되면서 주인한테 말을 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지역 경찰에 말을 해도 에이 기분 탓이겠지 라면서 극도로 나를 무시하지 뭐야. 게다가 돌아갈 때가 돼서야 저기 그 마을 입구 옆에 분뇨 구덩이 근처에 그 너 짐 비슷한 거 떨어져 있더라 라면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는 그저 투덜대고 끝이었지만 마을을 나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신체적인 혹은 성적인 봉변을 당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싹했어. 곧바로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주인장님의 첨언이 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폐쇄지구에서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쉬운 탓에 그 대표자와 마찰을 빚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갖기 쉬운 탓에 더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런 괴롭힘에 동참하기 싫은 사람들조차도 권력이 집중된 대표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곧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요. 그것의 불합리함을 느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더라도 오랜 기간 체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저 현실에 타협하거나 서둘러 떠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본문의 내용처럼 그 배타적인 반응이 집요한 괴롭힘이나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폐쇄성이 높은 사회,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위험지역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가 서울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시골 쪽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시골은 인심이 많고 뭐 사람 사는 맛이 있고 옆집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떠오르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외지인에 대한 배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저희 집도
여름에 별장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그만하게 집을 지어놓고 여름마다 놀러 갔는데, 그런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봤을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 외부에서 돈 주고 우리 마을 사가지고 여름에만 놀러 오는 놈들,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말 폐쇄된 곳이면 폐쇄된 곳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그 지역의 우두머리, 뭐 마을의 이장 이런 사람이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굉장하겠죠. 가끔 가다가 뉴스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지식인인데요. 어떤 분이 지금 질문을 올린 글이 있어요. 시골 마을에 건물을 짓는데 마을 이장이 돈을 요구라고 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전쯤에 시 외곽 지역의 땅을 사서 작은 텃밭도 하면서 지내다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카페를 해보려고 건물을 짓는 와중에 마을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엄청 넣기도 하고 길을 막아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저희 카페 가는 길이 새로 난 길이라서 좀 넓은데 옆으로 자기네 길도 내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들어 눕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들어주고 돈도 몇 천만 원 이미 준 상태인데, 이제는 마을 진입로 자체에 펜스를 설치해서 큰 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돈을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이게 사람인지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진짜로. 진짜 이래요. 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좋은 곳이 훨씬 많겠죠. 근데 시골 분들의 이 외지인에 대한 배척,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의외로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 노인회관 이런 데에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관련해서 지식인의 마을 이장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을 이장 그리고 부녀회장 횡령 고소 관련, 마을 이장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마을 이장 부정선거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한가요? 마을 이장이 저희 땅을 맘대로 개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끝도 없이 많은 질문글들이 지식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 길을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파트에 살고 지어진 곳에 들어가서 사는 입장이니까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마을은 길도 어떻게 보면 내 땅을 이제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도 약간 그것 때문에 옛날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을 내는 것도 돈이거든요. 길에다 뭐 까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근데 나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길을 뭐 포장을 깔 거냐, 이런 것 때문에도 엄청 싸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골 마을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하나가 그 마을 전체에 엄청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랑 결탁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법도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은.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철역 사고. 막차 무렵 지하철 홈 구석에서 술 주정꾼이 선로를 향해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 토해내다가 조금 잦아든 듯 했지만
갑자기 크게 선로에 머리를 내밀고는 입에서는 분수처럼 구토물을 끝도 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동시에 굉장히 대단한 광경이라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때 타이밍이 나쁘게도 저기 커브 앞에서 전철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 위험하다 라고 생각한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녀석이 내민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턱 위로 부서진 머리덩어리가 옆기둥으로 날아갔다. 검은 머리카락이 붙은 덩어리가 기둥에 부딪히고는 마치 수박처럼 박살이 났다. 회색빛 뇌는 새빨간 피와 함께 녹아내렸다. 두개골은 마치 망가진 헬멧 같았다. 하고 생각한 순간 아래턱만 남은 머리를 단 몸이 홈의 중앙까지 기어갔다.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본 손님들의 엄청난 비명소리가 온 역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몸은 부서진 머리를 향해서 멈췄다. 아래턱에 이빨과 혀와 목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다. 목구멍에서는 공기와 피가 섞여서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거품을 내고 있었다. 몸은 아직 살아있던 것이었다. 무릎을 세운 것처럼 널브러져 있던 몸은 다리를 바닥에 몇 번씩이나 문지르면서 부서진 머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빙빙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토록 온몸의 털이 곤두선 적은 없었다. 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말마의 괴로움에서 도망치려는 듯한 발광. 언젠가 들었던 목을 자른 닭이 그대로 몇 분씩이나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건 인간이다. 문득 기둥 쪽을 바라보자 부서진 머리에서 빠져나온 눈알이 널브러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러다가 미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이것이 열차 사고의 현실이라고 느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묘사가? 그러니까 이제 토를 하느라고 선로 밖으로 머리를 빼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에 치이면서 산산조각이 난 거죠, 머리가. 그래서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몸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꽤나 움직이다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됐겠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일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한들 정말 약간 몇 초 정도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몸이 정말 막 뭘 향해 가고 막 이럴 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어떤 장면이었을지 상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랑은 좀 다른데 제가 겪었던 비슷한 일이 있긴 하거든요. 뭐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자전거를 항상 타고 다녔어요. 이제 버스 시간 맞춰 다니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그때도 유행이었거든요. 자전거 타는 게. 그래서 타고 학교에 다니다가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였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목이 학교 뒤편에서 쭉 내리막길이에요. 저는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속도를 거의 멈추지 못하면서 계속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어. 밤이니까 안 보였죠. 근데 이 자전거 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알게 됐는데 인도에 고양이 2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다가 피했거든요. 피했어. 근데 고양이가 다가오는 저를 피한다고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다가오는 차에 고양이가 팍 부딪힌 거예요. 근데 엄청 세게 부딪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콩
하는 소리가 났어. 고양이가 작으니까 아마 그런 소리가 났겠지만 어쨌든 엄청 세게 부딪힌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렇게 부딪히고 다시 약간 인도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웠는데 허공에다가 막 달리더라고요. 허공을 막 달렸어요. 막 이렇게 어디론가 도망치려는 것처럼. 그거를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른 고양이가 계속 그 주변을 맴맴 돌고 있고,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만 아마도 뇌 쪽에 치명타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멈춰서 계속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한테도 일정적인 어떤 죄의 무게가 있으니까 나를 피하려고 하다가 걔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니까 그걸 계속 지켜봤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때 듣고 있던 노래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CDP를 듣고 있었는데 그 오아시스의 힌두 타임즈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사이키델릭한 노래라서 그 장면과 그 음악이 너무 기묘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힌두 타임즈라는 오아시스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참 미안합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저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과 동물들은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큰 두려움? 이런 걸 느낀대요. 그래서 사자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망할 때가 되면은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껏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죽는 게 고양이과 동물들의 습성이래요. 그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여튼 그런 기괴한 경험이었습니다. 미안한 경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속죄해야 되는 제 인생의 한 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뭐 죽기 전에 몸이 막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깐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명작선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